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국제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국방 전략에서 유연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1983년 이후 41년 만에 미국 정부와의 외국 군사판매 FMS 및 대외 군사판매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함으로써 FMS는 양국 간 국방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핵심 기술 이전 약속과 부품 공급이 자주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한국 측에 실망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반응은 대체로 서류상의 불만 제기에 그쳤고 더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러한 행동이 양국 관계에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국이 미국 정부와의 무기 거래에서 대외 군사 판매 FMS 절충 교역을 끄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이 미국 무기를 수입하다 보니 FMS는 당연시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무기 구매 대가로 약속했던 핵심 기술 이전이나 부품 수급 등에 대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기 일쑤였지만 한국 정부는 사실 서류로만 이해 제기를 했을 뿐이지 강력한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심기를 건드려 행여 다른 부분에까지 안 좋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FMS 교역이라는 이유로 무기 가격은 비싸게 받고 그에 해당하는 기술 이전이나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일반 수입품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취급한 것입니다. 한편으론 미국 판매 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FMS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원화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FMS 절충교역의 경우 계약은 미국 정부와 체결하지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 협상은 미 방산업체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핵심 자산 기술을 돈 몇 푼에 어떻게 이전해 줄 수 있느냐는 미방산업체의 반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FMS라는 교역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기술 이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 미 정부는 대부분 뒤로 빠지고 방산업체와 수입업체가 알아서 절충하라고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절충교역에만 의존해 방위력 개선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군 전력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절충교역에 의지하다 보면 국산화 역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절충교역은 미국이 해외에 자신들의 안보 정책을 이전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의미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미국과 옛소련이 대립하면서 영국,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의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기술 이전과 이들 국가가 생산한 군수품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또 미국이 수입하면서 균형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변질된 것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절충교역을 통해 선진 무기체계, 기술 확보와 경제적 파급 등의 효과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국산 명품 무기로 꼽히는 K2전차와 K9자주포, 현무탄도미사일, T-50 항공기 등은 미국 기술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항공시험장도 절충교역의 산물이고 요즘 시험 비행하고 있는 KF-21도 절충교역의 성과로 시작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를 F-15K와 F-35로 결정하면서 미국 보잉과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여러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물론 이는 그에 상용하는 엄청난 무기 수입에 대한 대가였지만 실제로는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은 전무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은 한국이 절충교역을 통해 F-35 전투기 40대를 약 7조 3천억 원에 구매하면서 기술 이전을 약속했던 A4A, 능통 전자주사, 레이더 등 4개의 항전 장비 등이 기술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에는 선을 그어놓고 선을 넘는 기술은 무조건 수입으로 대체해야 했고 아울러 일체 건드릴 수 없게 했습니다. 봉인 훼손의 대표적인 게 타이거아이입니다. 난리를 피웠던 미국 조사단의 강압적인 행태는 당시 관계자들의 분노를 유발했지만 정부는 이를 조용하게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잠깐 이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군과 방사청에서 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순간 아차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우리 속담으로 치면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방산이 성장할 줄 몰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국이 국산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자국 방위력 개선에 더해 해외 수출까지 진행하고 있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자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많은 기술 이전을 해줘서가 아니라 우리 연구진의 그만한 피나는 연구 결과라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오래전의 기록부터 찾아보면 미국은 우리가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국산화하는 것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는 등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압력을 가한 정황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기술 이전만으로 한국 방산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실입니다. 미국은 전범국 일본에게는 플루토늄 생산을 허가하고 군사 무기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의 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게 대해왔습니다. 자, 다시 타이거아이 봉인 훼손으로 돌아가서 미국 조사단 11명 중 미 국방부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 3, 4명 외에는 미국 내 직위도 모르는 못한 상태에서 말단으로 보이는 젊은 30대는 우리 군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고함을 지르면서 아나무인 시옥격으로 대했습니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관계자는 책상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기고만장한 모습이 볼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례적으로 미국 쪽이 유난히 한국의 정비활동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군 안팎에서 의문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종대 군사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조사단의 과격한 행동과 관련해 당시 미국을 다녀온 미국 통인 한 인사는 미국은 한국이 한국형 전투기 KF-X 일명 보라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극도로 예민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타이거아이를 분해한 목적이 현재 탐색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에 적용할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형 전투기가 양산이 되는 날이면 한국에서의 미국 전투기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이 보라매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소통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T-50 훈련기 겸 경공격기 기술을 획득함에 따라 본격적인 전투기 개발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2011년 6월의 타이거아이 봉인 훼손 논란은 그 이전에 발생한 2건의 대형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상까지 수상한 F-16이 전파방해 장비인 ALQ-200의 파키스탄 수출 좌절 사건입니다. 동아일보 2009년 3월 2일자에 LIG넥스원 관계자는 현재 KF-16 전투기의 절반가량이 독자 기술로 생산된 ALQ-200을 장착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안으로 파키스탄의 장비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통인데 여기에 한국이 첨단 핵심 장비를 판매한다는 기사가 나가자 미국은 즉시 한국이 판매하는 ALQ-200을 중국이 복제할 가능성이 크다. ALQ-200은 한국의 독자 기술이 아니라 미국제 기술을 도용한 장비다고 하면서 수출에 제동을 겁니다. 그러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아니다. 이는 순수 한국 기술이 맞다고 하면서 인증서를 보내며 확인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어림없는 소리라며 일축해버립니다. 미국이 제동 걸며 파키스탄 수출은 파기됐지만 이 논란은 LIG가 미국으로부터 핵심 부품 수입길이 꽉 막혀버리는 엄청난 보복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무기를 완성시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국가연 주장만 믿고 미국 쪽에 항의했던 LIG만 피해를 봤다는 얘기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국가연이 미국 기술을 참고했거나 도용한 것으로 기착되어 있습니다. 이어 또 하나의 사건은 2009년 7월 국가연이 반경백의 미네이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탄 개발에 이어 2014년까지 피해 반경이 1km에 이르는 개발 계획을 언론에 공표하자 국방부와 미국은 난처한 입장에 빠집니다. 핵심 비밀무기 개발을 언론에 알렸으니 그에 대한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 나오자 미국은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성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타이거 아이 사건이 터지는 사태까지 나오자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며 칼을 뽑아들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무기들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산합니다. 해군의 이지스 체계, 국가연이 개발한 청상어, 홍상어, 어뢰, 삼성 탈레스의 K-레이 1전차 사격 통제 체계, 한화의 MLRS 등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다른 분야에까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국 방산을 뒤집어 버립니다. 또한 미 의회는 갑자기 최종 허가만 남은 글로벌호크 정찰기 수출 승인을 보류시키고 오히려 미 국방부의 차관 보급을 위원장으로 한 한국의 기술 보안 위반 조사위원회를 편성하는 등 한국에 대해 초강경 자세로 돌입합니다. 나아가서 이제까지 제공해 오던 기술 이전을 미방산 업체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의 막아버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의 그런 태도에 격분한 우리 정부와 군은 대책반을 만들고 미국의 이의제기 준비를 하면서 정면 충돌 태세에 들어갑니다. K-전차가 바르샤바 퍼레이드의 스타입니다. 에이브람스가 아니라 한국의 K-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탱크입니다. 폴란드 매체 DGINNIK 폴란드 매체 지에닉은 이번 폴란드 육군이 날 퍼레이드에서 K-전차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K-전차는 2014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10전차를 제외하고 21세기에 설계된 유일한 전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폴란드 북동부에서 작전하기가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15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한 K는 적의 장갑 관통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능동보호 시스템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하드킬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는 K-전차는 가장 최신식 전차로 미국의 명품 전차라 불리는 에이브람스보다 가격이 비싼 탱크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는 이번 퍼레이드에 총 14대의 K-전차가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14대의 장비는 바르토자이스 BARTOSGYC의 제20기계화 여단에서 가져왔는데 이 부대는 대한민국에서 인도받은 전차로 재무장한 최초의 부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28대가 이미 폴란드에 도착했고 2025년까지 180대의 전차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노티지의 다에스트는 이탈리아가 폴란드군의 기갑 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탈리아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성토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5년에 레오파드 1을 현대화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총 142대의 전차가 업그레이드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24대만 개량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200대의 자국산 아리에테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50대만 가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는 현대화는커녕 구식 전차의 가동이 가능한 전차도 적어 형편없는 기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미국 에이브람스 외에도 한국산 K-전차가 있다면서 K-전차는 전투 능력과 기술 발전으로 찬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매체는 부러운 듯 곧 1000대의 K-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퍼레이드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보란듯이 14대의 K-전차를 등장시켰습니다. 폴란드는 K-전차의 현지 수출형 모델인 KEPL 기반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탈리아는 제안을 수락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스페인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차세대 전차 개발에 독일과 프랑스가 완력 다툼을 하고 있는 사이 폴란드와 함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 개발에서 제외되자 2년 전부터 반독일 전선을 구축해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KEPL이 차세대 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K를 기반으로 한 차기 전차가 개발된다면 현대로템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방산 시장을 독식하려는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퍼레이드의 마지막을 K구자 주포가 장식했는데 프랑스는 최근 루마니아가 K구자 주포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디펜스 루마니아는 프랑스 군사 전문 언론이 루마니아 자주포 구매 사업에 K구자 주포 말고도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가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구자 주포 90문을 1조 5천억 원에 구입한다고 보도되었는데
프랑스는 원래 루마니아는 프랑스산을 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산과 같이 카이사르 자주포를 단 14개월 만에 인도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프랑스군이 최근 에이글 임무의 일환으로 이미 4대의 카이사르 자주포를 루마니아에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국방부는 자주포를 카이사르가 쓰는 차륜형이 아닌 궤도형 자주포라고 못 박으면서 카이사르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러한 결정이 프랑스에게는 아쉽겠지만 일각에서 루마니아는 처음부터 K9 자주포를 구매하려 했고 카이사르는 안중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K9 자주포와 카이사르 자주포를 비교하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쏠 동안 K9 자주포는 3발을 쏘고 이미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K9 자주포는 짐승이라면서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태세 속도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해외 네티즌이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 K9 10기, 파키스탄 40기 이상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9를 주문했습니다. 이 글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농담에 가까웠지만 실제로 교전이 벌어졌고 인도가 가진 K9 자주포가 엄청난 위력을 낸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가 끝나고 유럽 각국의 보도와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중에 한국 방산의 유럽 시장 진입을 견제하는 독일과 한국의 방산 수출을 부러워하는 일본은 자국 보도에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영상이나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만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번에 폴란드가 군사 퍼레이드를 한 가장 큰 목적이 적국 러시아를 보라고 한 것이었는데 러시아 언론이 퍼레이드하기 전 K 전차에 대한 보도를 내놔서 주목받았습니다. 러시아 매체 누즈. 루는 지난 13일 폴란드는 한국산 K 탱크를 살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인을 놀라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밀리터리 위치 미국판이 폴란드 지도부가 한국의 K 전차를 얻기 위해서 노후화된 전차를 일부러 폐기하려고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 전차의 성능을 나열하면서 굉장하다는 듯 말하면서도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다니엘 구르가 나토 동맹국의 장비와 호환되지 않는 한국 전차의 구매가 나토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나토 전투 시스템의 상호작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산 K 전차는 나토와 호환이 가능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최단기에 수입이 가능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에 폴란드가 대거 도입하고 이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A.B. 에이브럼스가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부장은 러시아인 끔찍한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육상 장비 생산은 나토군 호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건실하다. 한국의 주력 전차인 K 전차는 러시아와 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산 전차가 마치 나토와 호환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만큼 천대를 도입한다는 폴란드나 이를 통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된다는 소식이 러시아에겐 큰 두려움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에는 한국산 기관 무기들 뿐만 아니라 유럽의 하늘에 최초로 한국산 경전투기 FA-52선을 보였습니다. FA-50은 그동안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 항공업체의 전유물이었던 유럽 항공시장에 국산 항공기를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해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FA-50을 최대 600대 수출하기 위해 민간군 원팀을 만들었고 이를 포함해 유럽과 전 세계 시장에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외에도 현지화 개량 및 현지 생산을 내걸고 있습니다. 에이전시 파트너스의 방위 항공우주 분석가인 사시투사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가 앞으로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가 체결한 것과 같은 공동생산 협정, 즉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정을 한국과 체결하기를 원할 것이다. 미국을 뛰어넘는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목표가 허튼 수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얀마가 운용 중인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에 의해 맥없이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허풍이 대단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가 가장 크게 놀라며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이집트가 해당 전투기를 중국으로부터 무려 120대나 도입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집트는 신속하게 FA-50 도입을 추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공기관총이라고 알려진 전차와 장갑차에 흔히 쓰이는 이 무기체계는 사실 현대전에서 전투기와 맞서는 구도조차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무용지물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얀마에서 아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전 세계 방산업계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얀마에서 기관총이 제트 공격기를 격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군 장악 마을을 공습하던 미얀마 공군의 전투기가 대공 기관총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기체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가 중국산 K8W였다는 점으로 해당 기종은 지난 1998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미얀마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공군은 K8W를 최대 1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방부는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해 기체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는데요. 반면에 K8W를 격추시킨 미얀마 반군은 기체잔의 사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해당 전투기가 12.7기관총의 대공사격에 무력하게 격추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미얀마 국방부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발사 속도가 느리고 단발 살상률이 낮은 기관총이 전투기를 격추한 일이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 몇 발에도 무력하게 추락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으로 미얀마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7월에도 미얀마에서는 이번 중국산 전투기 격추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반정부 세력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KNPLF가 군부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 역시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 KNPLF의 대공무기는 없었지만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를 향해 중화기와 소총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 미얀마 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군 300명과 헬리콥터 5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SNS에는 추락한 군용기라며 중국제 훈련기 및 경공격기 사진이 돌며 한바탕 조롱을 당했는데요.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공격기를 만들길래 이런 쇼킹한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저 중국제 K8은 도입한 국가에 따라 명칭이 다 달라 소위 말해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자주 혼동이 되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이 기체를 개발한 중국에서는 K8 기종을 정작 JL8로 부르고 있습니다. JL8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오래전부터 훈련기로 사용해오던 난창 CJ6나 JJ5를 대체할 후계 기종으로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L8이라고 불린 이 훈련기는 나중에 중국용은 JL8 파키스탄에서는 K8이라고 명명하며 각각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JL8은 성능이야 둘째치고 공동개발국이었던 파키스탄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과거 K8을 도입해 뒤통수를 맞은 건데 설상가상으로 미얀마는 중국제 JF-17 전투기 역시 사기당하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무래도 미얀마 정부가 중국에게 뒷돈을 먹고 전투기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요격, 지상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F-17은 최고 속도 마하 1.6의 최대 작전 반경이 2037km에 달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미얀마는 이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대당 335억 원에 16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동개발국인 중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JF-17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2018년 4대, 이듬해 2대가 더 공급됐습니다. 최근 미얀마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JF-17은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얀마군은 러시아산 약-120과 MiG-2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9월 파키스탄 인력이 비밀리에 미얀마를 방문해 JF-17의 기술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JF-17의 무기체계가 너무 복잡해 현재까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모두 불량인데도 개발국인 중국이 정작 AS에 나몰라라 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얀마에서 파키스탄 기술진을 긴급히 불러들인 JF-17의 경우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국의 만행에 혀를 차게 했습니다. 미얀마는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에게 구매했는데 기술 결함에도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시 이와 라디는 파키스탄 인력이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미얀마 정부가 대당 320억 원을 들여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미얀마뿐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들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지만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무기를 수출한 뒤 AS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 비행 퍼레이드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작년에 중국산 F-22P 호위함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비롯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은 중국산 FM-90대공 미사일에서도 적외선 센서 시스템 오류로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시스템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2020년 중국산 훈련기 K-8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 항공기 수출입공사에 항의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값이 싸서 덜컥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더니 결국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제 K8을 현재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K8 격추 소식을 들은 이집트는 최근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신속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1999년부터 K8을 조립 및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려 120대나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체 노후화로 인해 신형 훈련기로 대체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번 격추 사건으로 인해 속도를 더욱더 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제 전투기에 호되게 당한 이집트는 다시는 중국 전투기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일 만큼 KAI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KAI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이와 관련한 이집트 수출 규모는 최대 1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하면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FA-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 건 물론 경쟁 후보인 중국의 AVRC L-15 및 레오나르도 M346과 비교해봐도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FA-50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된 만큼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중국은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중국 민누주는
FA50의 이집트 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집트의 FA50 도입을 칭찬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주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FA50은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집트 수출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이집트의 FA50 계약과 관련해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적어도 1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TSMC의 성공에는 대만 반도체 산업의 대부라 불리는 창업자 장중머우 모리스 창 전 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달 말 대만 경제지 차이신을 비롯한 언론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반도체가 쇠퇴한 데 반해 한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만 반도체 업계는 한국 반도체를 비하하고 평가절하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 장중머우에 대한 답변도 그런 부문을 기대한 기자들의 질문의 의미였지만 장중머우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꺼내며 장중을 슬렁이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바와 애니시는 정말 훌륭했다. 당시 일본은 CPU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강하다고 할 순 없었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인텔을 압도해 사업에서 철수시킬 정도로 막강했다. 장중머우 전 회장은 1980년대 일본 기업들에 대해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반도체 산업 쇠퇴 원인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여러 주장이 있지만 압축된 원인은 기업들이 시대 변화에 의한 글로벌 흐름에 따라 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고집을 내세우다 갈라파고스화돼 버렸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는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기술이 밀리면서 압도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85년 미국 주도하의 플라자 합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1 240엔이었던 N달러 환율은 1987년 말 $1 120엔에까지 하락하면서 일본 반도체 제품이 수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해 미국 제품에 밀렸고 또 한국 제품의 저가 공세까지 직면한 것이 결정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은 이 같은 주장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놓친 것이나 플라자 합의는 일본 반도체 몰락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이유를 삼성전자의 등장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이건희 회장 등 인재들이 많았지만 히타치나 도시바, 애니시에는 그런 인물이 없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마저 인재를 앞세운 삼성전자에게 자리를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장 전 회장이 한국과 미국, 일본 반도체의 희비를 가른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 건 출중한 라오반 경영자 또는 리더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에도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이건희 전 회장과 같은 유능한 리더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 전 회장은 뛰어난 라오반은 라오반 중에서도 1000명 중 1명 나올까 할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 그런 한 명인 이건희 씨가 시대를 만들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91세의 나이에도 장 전 회장은 1989년 대만에서 이 전 회장과 아침 식사를 함께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 벌써 휴대전화의 잠재력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반드시 하고야 마는 용기가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극도로 커진 상황의 향후 반도체 업계 전망에 대해서 그는 반도체 수요 급등으로 거의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모든 제조사에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이 성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 고 했습니다. 그는 1년 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강연에서 TSMC를 위협할 경쟁자들에 대한 의중을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일본과 중국은 기술 수준에서 대만의 라이벌이 될 수 없고 미국 역시 대만을 앞서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성전자는 매우 강력한 라이벌이다. 양국은 비슷한 장점을 공유하기 때문이며 또한 반도체 인재,
수준이 높고 높은 기술을 기반화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들도 반도체 분야에 진입하고 싶어하고 또 일부 기업들은 과거의 영광을 재차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백조를 쏟아 부어가면서도 반도체 굴기를 이루려는 것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절대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업이익률 때문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일본 모든 전자기업들이 내는 이익을 보다 많은 것은 반도체 때문입니다. 일본 전자회사들이 기를 쓰고 삼성전자를 따라 잡으려고 연합해서 총력을 펼쳐도 어렵다는 말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도체 분야를 다루는 기업은 높은 매출과 함께 그 어떤 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마케팅 비용에 많은 금액을 쏟아넣는 제조사나 유통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5% 안팎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현대자동차가 5.7%, LG전자 5.2%, SK텔레콤 7.2%, 롯데케미칼 2.9%, 네이버 22.9% 등입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LG전자 생활가전사업부는 지난해 1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고 오리온은 식품업계임에도 불구하고 1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자 업계에서는 다양한 영업활동 비용이 발생하는 가정과 식품산업에선 좀처럼 이루기 힘든 수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조업체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애플의 경우 통상 2030%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8%로 높은 편이지만 이와 비교도 할 수 없는 50%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입니다. 국내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평균 30%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지만 호황 시기에는 50%까지 치솟는데 이는 고부가가치라는 반도체 산업 특성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가전, 식품에 비해 마케팅 비용도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마진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투자된 비용도 비슷한 가운데 상품을 팔지만 같은 시간에 누구는 5,000원을 벌고 누구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슈퍼홀로 불리는 네덜란드 장비업체 ASML의 영업이익률은 독보적입니다. ASML은 극자외선 EUV 노광장비를 지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라 실적도 지난해 매출 186억 유로 약 25조 원에 영업이익 98억 유로 약 13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1%, 영업이익은 44% 늘면서 영업이익률은 무려 52%에 달합니다. 높은 수익성 비결은 EUV 노광장비 때문입니다. 1대당 2천억 원에 달하지만 첩단 공정에서 필수 제품으로 꼽히며 2년 사이에 500억 원이나 올렸지만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ASML은 총 42대 EUV 장비 중 대만이 44%, 한국 35%, 중국과 미국,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35%, 중국과 미국,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TSMC는 지난해 매출 1조 5,874억대만 달러 약 69조 원, 영업이익 6,450억대만 달러 약 28조 원을 기록, 영업이익률은 41%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 양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각각 31%, 29%인데 두 회사는 2018년 반도체 슈퍼호황 시절에는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면서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52%, SK하이닉스는 5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이윤입니다. 따라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면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중머우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과 인재 양성론을 들었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도전 정신과 끈질김, 성실함, 그리고 승부정신 등을 꼽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인의 기질인데 장중머우 전 회장은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과감한 승부정신입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와 특정 종목에서 경쟁관계에 돌입했을 때 패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승부정신 때문입니다. 20년 전 중국이 치고 올라올 때 세계의 언론은 한국이 어려워질 것이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그런 말이 가장 많이 나왔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국민조차 그런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평가가 맞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경제는 피폐되어 수출은 크게 줄어들었어야 맞는 얘기고 중국에 의해 대부분 무너졌어야 맞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위세에 눌려 기를 못 피고 일본 경제는 한국 때문에 일본이 이 지경 됐다는 통탄의 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을 압도할 것이라는 중국 역시 지금도 한국의 기술을 빼낼 기회만 엿보면서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척하지 않으며 시기심과 질투, 콤플렉스에 의해 한국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중국이 내세우는 타도 목표는 미국, 일본이 아니라 타도 한국입니다. 한국만 잡으면 중국은 세계를 석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만은 70년 전부터 모든 면에서 한국에 비해 월등하게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게 뒤처진 것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25년이나 늦은 후발주자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은 대만에 훨씬 뒤져 있지만 세계 1위를 목표로 한 것은 2030년입니다. 아직 8년이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